자, 요약집은 어디 가시냐면 요약집은 115페이지 가시고요. 자, 요약집은 115페이지 가시고, 자, 이론서 교재는 260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보셔야 되는데, 자,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시간 전에 봤던 소득세 특징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은 115페이지 보시고 교재는 260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어떤 성격을 지닌 조세인지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교재 260페이지 자본이득세 몰라도 되고 정책세제 몰라도 되고 응능가세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실질가세. 우리가 이제 2시간 전에 소득세 특징에서 봤던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예요. 자, 양도소득세는 실질가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실질가세 하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성격으로서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말 바꾸면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가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우리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스스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특징으로서 세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 가세합니다. 자,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거,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 부과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특징으로서 알고 계셔야 될 거, 양도소득세는 개인 단위별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자산일지라도 우리가 부부 사이의 재산일지라도 뭡니까?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분류가세합니다. 우리가 2시간 전에 소득세 총론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 특징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부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61페이지. 자, 교재 261페이지 납세 의무자. 우리가 요약집은 115페이지입니다. 자,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115페이지 보시고, 자, 교재는 261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관련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양도소득이 발생된 개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어디 물어보냐면은 이걸 물어봐요. 자,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첫 번째,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지가 다르다라는 거. 요게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자, 그래서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115페이지 정리된 표를 보시고, 자, 교재는 261페이지 정리된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거주자가 누구고 비거주자가 누구인지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거주자 개념과 비거주자 개념을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완벽한 개념은 몰라도 되고 그냥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거주자, 비거주자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고, 주로 외국에 거주하면 비거주자입니다. 자, 그럼 갑시다. 우리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법상 거주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현진 야구 선수는 주로 미국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요. 그래서 유현진 야구 선수는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가 누구고 비거주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다는 거. 자, 갑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은 물론이고 국외 자산 양도소득도 납세 의무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줄이면 국내외 모두.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국외 자산 양도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주자는 국내외 모두, 비거주자는 국내만.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에다가 답을 던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를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고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요. 여기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주자라고 해서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요. 기간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몇 년 이상? 5년 이상. 시험장 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장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국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국외 소재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물어봐요. 그러면 틀렸다 하셔야 됩니다. 왜?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를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주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지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자, 시험 문제에서, 자, 거주자인 경우 납세지는 자주 물어봐요. 자, 그런데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납세지가 다르다는 걸 물어본 적은 30년 동안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여기는 이해되면 참고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무리해서 볼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물어본 적이 30년 동안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자, 접근을 해보는데, 일단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기본 개념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자, 그동안 우리가 매주 봤던 이야기,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납세지가 다르다 그랬지요.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부터 마무리합시다. 국세는 주소지고, 그러니까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주로 국내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거주자로 판정되었을 때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양도 물건 소재지가 아니고, 양도 물건 소재지가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분양권 소재지가 아니고 양도 한자 주소지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건이 바뀝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된 장소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왜 주소지가 아닌지는 비거주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 생활 주소지가 외국이지요.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 생활 주소지가 외국입니다. 그런데 납세지를 주소지로 정하게 되면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외국 정부에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주소지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된 장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양도 물건 소재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 물어보냐면은 주로 여기 물어보거나 여기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히 잡으셔야 되고, 나머지는 구분되면 보시는 거고, 구분 안 되면 여기 두 군데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총론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총론과 관련해가지고 요 정도 개념을 기초로 잡으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교재는 26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요약집은 124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는 262페이지, 요약집은 124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전체적 이야기를 먼저 좀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여야 되냐면은, 자, 첫 번째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열거주의 가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 가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팔았을 때는 양도차익이 5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10원도 부과 안 합니다. 그 이야기를 글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세 대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가세 대상이, 그러니까 가세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득세법에 가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종류를 시험장 가기 전까지 쌈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누리 없이 깔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합시다. 우리가 뭐 세법이 매주 강의가 들어가면 뭐 우리가 뭐 1, 2월에 설명했던 이야기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 좋은데, 세법이 수업이 2주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내용은 1, 2월 설명했으면 3, 4월은 설명 안 하고 5, 6월에 설명을 합니다. 이걸 제가 1, 2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3, 4월은 설명 안 하고 5, 6월 달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복잡하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1, 2, 3, 4, 5, 6 계속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들은 1, 2월 설명했으면 3, 4월 설명 안 하는 거고, 1, 2월 설명 안 했으면 3, 4월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2달 기준으로 4주 만에 진도가 마무리가 되지, 우리가 단순 이야기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 진도가 안 끝나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가세 대상인 것을 양도로 보는 경우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양도하면 우리가 법률상 권리의 양도가 일어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가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가세 대상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는
26회 때, 28회 때, 30회 때 나왔고요. 가세 대상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27회 때, 28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여기를 물어볼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를 물어볼 타이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하고 야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우리가 자주 나오는 파트들은 작년에 물어봐도 방향을 바꿔서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둘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보셔야 되고, 그런데 나는 둘 다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는 수업만 들으시고 집에 가서는 야만 보십시오. 왜? 확률적으로 올해는 여기보다는 여기를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둘 다 전부를 보기에는 너무 버거우시면 일단 야를 우선적으로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시려면은 일단 양도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자, 교재는 268페이지를 가셔야 되고, 교재는 268페이지를 가셔야 되고, 요약집은 12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양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양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 양도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부터 확실히 알고 갑시다. 가끔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도 생각 안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양도는 법률상, 민법상 양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려면은 일단, 자, 쉽게 갑시다. 돈 받고 팔아야 됩니다. 그걸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유상 이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무상 이전은 법률상, 민법상 양도이지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글로 적어 놓으니까 조금 낯설어 보일 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부터 뭐를 갖다가 집어넣으셔야 되냐면은 실질가세의 원칙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 설명과 이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실질가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상 현황에 관계가 없어요. 공부상 현황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도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없고,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고요. 자, 그러면 실질가세 원칙을 가지고 여기를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하셨으면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해석하셔야 될 거.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양도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무상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다면 양도 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자,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구분하셔야 돼요. 암기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암기하려 그러면 이 공부 너무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왜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가 왜 양도가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보고 5월 달에 또 보고 7월 달에 또 보고 9월 달에 또 보고 10월 달에 또 봐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억하셔야 돼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유상 이전인지 무상 이전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법률 행위에 관계없이 양도로 볼 수 있다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거나 무상 이전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구분해 봅시다. 자, 요약집은 12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교재는 270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270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 1번 일반적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 경우로 매매, 공매, 경매, 수용, 교환, 법인 기업의 현물 출자. 자, 여기까지를 먼저 지금부터 따져봅시다. 자, 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매, 공매, 경매, 수용, 교환, 법인 기업의 현물 출자는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유상 이전인지 무상 이전인지 확인하십시오. 자, 확인했으면 마무리합시다. 매매, 공매, 경매, 교환, 수용, 법인 기업의 현물 출자는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매매, 공매, 경매, 교환, 수용, 법인 기업의 현물 출자는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고 구분하셔야 돼요. 왜 양도로 보는지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양도로 보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왜 양도로 보는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지 여기까지는 일부러 기억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공경매를 누구하고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본인 소유 재산을 공경매로 재취득한 경우 야하고 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게 우리 시험
28회 땐가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28회 땐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민법 시간에 배우셨는데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봐봐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 갑이 우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우리가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하여,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갑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갑 소유 부동산을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갑은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이제 민법 공부 끝나가는지 인자 시작했는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갑은 이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갑은 이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냐면은,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매 받을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아야 되지. 그게 도덕이잖아요. 법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법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돼요. 법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매 받을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아야 되지. 그래서 갑은 이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직접 이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본인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조건이 바뀝니다. 자, 지금부터 조건이 바뀝니다. 자, 조건을 이렇게 바꿉시다. 자, 갑이 은행에 돈 빌리러 가니까 담보를 제공하라 하는데 제공할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가지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갑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 소유 재산이지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 이때 을이 경매에 참여한다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은 갑이지 을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본인 소유 재산이지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민법 아마 판례 쪽에서 아마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을이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을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인 재산을 공경매로 재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소유 재산을 공경매로 재취득을 했을 때 권리 변동으로 봐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따져야 됩니다.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자,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자, 을의 입장에서 봅시다.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경상도 말로
지가 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 걸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요게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 공경매는 경락받은 자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고요. 자, 그런데 본인 소유 재산을 공경매로 재취득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요게 비교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71페이지 이혼 이자료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혼 이자료. 자,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이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이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이자료를 지급하면 대물 변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대물변제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물변제를 알아야 그 교재 271페이지 이자료 지급이 이해가 됩니다. 자, 대물변제가 뭔지는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게 대물변제 아닙니까? 자, 갑이 을로부터 현금 3억을 빌렸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빌린 돈 3억을 우리가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이걸 유식한 말로 변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빚 갚는 게 변제입니다. 그러니까 빚 갚는 걸 변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갑이 돈 빌리 가지고 돈으로 갚으려고 보니까 갚을 돈이 없을 때, 자, 갚을 돈이 없으면 갑은 어떻게 합니까? 자, 갚을 돈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으면 뭐합니까? BJR 합니다. 배째라. 자, 그런데 갚을 돈은 없지만 갚을 마음이 있으면, 자, 갚을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팔아가지고 빚 갚으려고 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팔리지요. 집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또 오는 사람 문 늘어지기도 겁나고 혹시 와가지고 나한테 옮겨주고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요새는 뭡니까? 부동산 다 거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이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을한테 뭐라 하냐면은 이 부동산 팔아서 빚 갚으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니까 부동산으로 대신 갚겠답니다. 이게 뭐예요? 대물변제 아닙니까? 본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 빚 갚는 거, 이게 대물변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민법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물변제가 왜 양도인지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이 을로부터 빌린 돈 3억을 부동산으로 대신 상환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 채권자 을에게 이전이 되고 갑이 을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제공을 함으로 인하여 갑이 을에게 갚아야 할 채무 3억을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3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물변제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로 보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빚 갚은 사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사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뭘 물어보냐면은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대물 변제로 양도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드러나 놓고 시험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대물 변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던져놔 놓고 양도로 볼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 대표적 경우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각종 이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한 경우. 그럼 이걸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구분이 되셔야 되냐면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드러나 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갑하고 을이 작전천에 갔다가, 그 맞지요? 저기 울주군에 작천정 가가지고 그 벚꽃놀이 갔다가 그만 눈에 생명이 와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끼가지고 둘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사랑의 콩깍지가 있을 때는 행복의 울타리가 될 거고, 사랑의 콩깍지가 떨어지고 사랑과 전쟁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결혼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결혼은 뭡니까? 결국 혼나는 겁니다. 결국 혼납니다. 그죠? 맞아요. 그게 빨리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 그 차이지 결국 혼납니다. 결국 혼이 났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때문에 참고 살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자료 청구가 들어가고 재산 분할 청구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이혼을 하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을 때, 이 소유권 이전을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양도로 봅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양도로 보고 왜 양도로 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데, 자, 제일 먼저 재산 분할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요.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민법 시간에 공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을이 전업주부이더라도 을에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지요. 자, 우리가 이거잖아요. 이 재산 갑 혼자 고생한 거 아니지요? 물론 남자들은 혼자 고생한 걸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재산은 갑 혼자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아니고 같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을이 전업주부이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 이제 이렇게 봐요. 이혼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세법에서는 이렇게 봐요. 을이 갑의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그러니까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해당하는 을의 지분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되돌려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권만 이전 등기했을 뿐이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가 바뀝니다. 자, 갑이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를, 이 자료 3억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갑이 을에게 이 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는 그 순간 갑에게는 뭐가 발생합니까?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 자료 지급 채무가 발생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갑이 을에게 이 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는 그 순간 갑은 이 자료 지급 채무가 발생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물변제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이게 뭐 한 거냐면은 이 자료 지급 채무를 현물로 변제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대물변제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로 보고 이 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변호사들이 뭘 권하냐면은 실제는 이 자료조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혼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재산 분할로 기재하시라고 권합니다. 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는 이 자료조로 받았지만 재산 분할로 협의서를 작성하면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갑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이 자료 지급으로 기재하면 양도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고 을의 입장에서 이 자료로 받았다고 기재하면 대물변제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 관련 세금이 4.6% 나와요. 그런데 재산 분할로 기재하면 취득세가 2.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혼 합의를 하게 되면 이 자료조로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협의서 작성할 때는 뭡니까? 재산 분할로 하시라고 권해줍니다. 네. 뭐 하시라고?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우정의 미를 거두시라고.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이제 뭡니까? 절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절세하시라고. 하여튼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요거 마무리할게요.